안녕하세요. 오스타에서 온 KD입니다. 맞아요. 보통 여러 가지 충격이긴 하는데 그 중에 진짜 깜짝 놀랄 만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한국 친구들은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그 차이를 모르더라고요. 독일 친구는 한국에 오기 전에 피부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이거 덕분에 한국에 와서 제 친구 피부가 몰라보게 달라졌어요. 이거 뭐냐면 한국에서 촬영을 한다잖아. 그 더러운 물로 씻어야 한다고. 저번에 내 피부 기억나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데. 그런데 이번에 한국을 가야 한다니. 오스트리아의 아늑한 와인바의 바 테이블 앞에서 두 여성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와인잔을 부딪히며 한 여성이 스트레스가 가득한 듯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피부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은 듯 하네요. 피부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물에 대한 부분도 예민한 이 여성은 이번에 일 때문에 한국을 가야 할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때 여성의 말을 듣던 친구가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해주게 되고 여성은 한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과연 이 여성은 한국에서 피부를 지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스트리아에서 모델로 활동 중인 줄리아 바움가르트너라고 해요. 런웨이를 설 때도 있지만 촬영을 하러 다닐 때도 많아요. 처음에는 오스트리아에서 촬영을 많이 했지만 경험과 포트폴리오가 쌓이면서 저의 사진을 보고 다른 나라에서도 연락이 많이 오게 되었어요. 덕분에 많은 나라를 오가면서 촬영을 해볼 수 있었죠. 그런데 저에게는 이렇게 많은 나라를 오가는 데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어요. 바로 피부였죠. 제 피부가 요즘 많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얼마 전에 중국을 다녀와서 더 심해졌죠.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너무나도 심해지는 피부를 보며 저는 뭐라도 해야겠다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화장실 샤워기와 수도꼭지에 연수기를 설치했어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유럽은 석회질 안반이 많아 지하수에 석회질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찾아보니 이 석회질 성분들이 모공을 막아 피부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설치를 했죠. 그 이후로 피부가 좀 안정이 되는 게 보이더라고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저 같은 직업은 피부 관리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중국을 갔을 때 깜빡하고 연수기를 두고 간 거예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메이크업을 안 지우고 잘 수는 없기에 어쩔 수 없이 깨끗하게 세안과 샤워를 했는데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일까요? 얼굴에 여드름이 더 올라오고 심지어는 몸까지 가려웠어요. 결국 중국에서의 촬영은 찝찝하게 마치게 되었어요. 피부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집중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저는 아시아 쪽으로 촬영을 가는 건 조금 꺼리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저는 최근에 패셔너보 촬영을 끝내고 집에서 이메일들을 확인하다가 제 에이전트한테서 온 이메일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어요. 줄리아, 한국 서울에서 열리는 대형 뷰티 잡지에서 함께 촬영을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쪽에서 꼭 당신의 독특한 매력을 담고 싶다고 하네요. 당신의 커리어에 엄청난 기회가 될 거예요. 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생각에 잠겼어요. 서울? 한국? 중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 아닌가? 저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설렘, 긴장감,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약간의 걱정까지요. 전 피부에 많이 집착하는 편이니까요. 최근 스트레스도 받았었고 말이죠.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건 외모로 먹고 사는 직업인지라 어쩔 수 없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오스트리아 집에선 수돗물이 너무 센 편이에요. 미네랄이 많아서 피부에 뭔가 껄끄러운 막이 생기기도 해요. 지금 제 아파트에서도 비싼 연수기를 설치하고 나서야 겨우 루틴을 완벽하게 잡을 수 있었는데 솔직히 서울에서 생소한 물로 세안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좀 겁이 났어요. 중국에서의 일도 있고 말이죠. 알아요. 한국과 중국은 다른 나라라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비슷한 위치에 있는 나라잖아요. 만약 가서 중국 때와 같이 피부가 더 안 좋아지고 몸까지 트러블이 나면 어떻게 하죠? 그때의 기억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저는 걱정이 컸어요. 연수기를 가져가면 되기는 하지만 만약 연수기를 달아도 똑같다면요? 아무래도 아시아에서 연수기를 써서 물을 이용해 본 적이 없다 보니 두려웠어요. 아직도 피부가 완전히 좋아진 게 아닌데 더 안 좋아져서 화보까지 망치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한국에서의 촬영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 점점 두려움보다 설렘이 앞서더라고요.
의류업체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뷰티 브랜드였어요. 모든 모델이 꿈꾸는 작업이었죠. 최첨단 한국 스킨케어와 메이크업 룩을 선보이는 게 제 역할이었어요. 평생 한번 올까 말까 한 기회였죠. 그리고 한국의 메이크업의 위상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지금 엔터테인먼트 부분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인데 너무나도 좋은 커리어가 될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걱정은 우선 뒤로 하고 서울 사정을 잘 아는 사람과 상의를 먼저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저는 제 친한 모델인 친구 카트린한테 전화를 걸었죠. 그리고 우리가 애정하는 아늑한 와인바에서 만나 이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서울? 와, 줄리아 끝내주는데? 카트린이 오스트리아 그리너 펠트리너 와인 잔을 제 잔에 부딪히며 탄성을 질렀어요. 거기 뷰티씬이 정말 대단하다던데. 한국이 세계 4위 화장품 수출국인 거 알아?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나라 중 하나야. 카트린은 열변을 토하며 흥미롭다는 듯 저에게 말했어요.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단 건 알고 있었지만 업계 규모가 그렇게 크다니 놀라웠어요. 정말? 대단하네. 나도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근데 수돗물 걱정이 좀 돼. 내가 피부에 얼마나 까다로운지 알잖아. 카트린이 머리를 짚으며 말했어요. 넌 왜 이렇게 항상 피부 걱정이야? 분명 괜찮을 거야. 한국은 엄청 현대화된 나라라고. 어디서 읽었는데 서울 수돗물 품질이 세계 최고 수준이래. 미쳤지? 순간 귀가 쫑긋해졌어요. 진짜? 어디서 들은 거야? 어떤 뷰티 블로그에서 봤던 것 같아. 정부가 최첨단 정수 시스템에 엄청난 돈을 투자했다고 하던데? 물이 너무 깨끗해서 대부분 수돗물을 마셔도 될 정도라나 봐. 놀랍지 않아? 저는 카트린을 통해 들은 새로운 정보에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카트린 말이 맞다면 별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니까요. 와, 진짜 대박이다. 몰랐네. 그러니까 너는 한국으로 무조건 가야만 해. 이 좋은 기회를 피부 때문에 놓칠 거야? 카트린이 단호하게 말하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가겠다고 약속해, 알겠지? 무조건 이 기회를 잡으라고. 혹시 알아? 다른 걱정 말고 너의 커리어만을 생각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다녀오라고. 카트린 말이 맞아요. 걱정은 그만하고 제 커리어를 위해서라도 신나게 촬영을 즐겨야죠. 이번 여행은 완전히 다른 문화를 경험하고 뷰티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기회인걸요. 저는 제가 서울에서 하고 싶은 것들을 떠올려 봤어요. 유명 스킨케어 매장을 둘러보고 촉촉한 시트 마스크를 사용해보고 한국 사람들과 수다 떨며 그들만의 뷰티 비결을 배우고 싶더라고요. 카트린과 포옹하고 헤어져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에이전트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제안 수락해주세요. 저는 집에 도착해 짐을 싸면서 가슴이 설레이는 것을 느꼈어요. 서울에서 정확히 무엇을 경험하게 될지는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저는 지금 모험을 떠날 준비가 됐다는 것 말이에요. 열린 마음가짐과 가방 가득 자외선 차단제와 스킨케어 제품들 그리고 연수기와 다른 짐들을 챙기고 저는 마침내 약 12시간의 비행을 위해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엔나의 반짝이는 불빛 위로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창밖으로 코를 바짝 붙이고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도시를 바라봤어요. 긴장감에 속이 울렁거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지금 혁신적인 뷰티 제품 그리고 피부에 좋은 수정같이 맑은 수돗물이 있는 세상으로 향하고 있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다짐했죠. 이번 경험을 진심으로 즐길 거라고요. 서울이 줄 수 있는 모든 지식과 영감을 받아들일 거예요. 무엇보다 카트린이 말한 대로 마음을 활짝 열어두겠다고요. 왠지 이번 여행은 그냥 여행이 아닐 것만 같았거든요. 창문에서 눈을 떼고 좌석에 편히 앉아 눈을 감으니 성 어거스틴의 명언이 떠올랐어요. 세상은 한 권의 책이고 여행하지 않는 자는 한 페이지만 읽는 것과 같다. 이제 저는 새로운 책의 페이지를 읽을 차례네요. 저는 설레는 마음과 함께 그렇게 잠이 들었어요. 승객 여러분, 저희는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깊은 잠에 빠져있던 저는 안내방송에 놀라 잠에서 깼어요. 와, 길고 긴 비행이었어요. 중간에 몇 번을 깼는지 몰라요. 마지막 잠에서 깬 저는 안내방송 멘트의 창문 밖을 바라보았어요. 저 멀리 한국이 보이더라고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비행기가 공항에 도착하고 저는 심호흡을 하고 공항 안으로 향했어요. 긴 비행에 지쳐 제 모습은 좀 초췌했지만 공항은 저와는 완전히 반대였어요. 와우, 너무 좋던데요?
깔끔하고 반짝거리는 대리석 바닥을 따라 걷다 보니 우아하고 세련된 면세점들이 보였어요. 그냥 지나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저는 쇼핑을 했죠. 그렇게 몇 가지의 화장품을 사고 빠른 입국 수속을 마친 뒤 짐을 찾고 나왔을 때 펼쳐진 공항도 대단했어요. 다양한 국적을 가진 많은 여행객들이 모두들 즐거운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며 설레하고 있는 것 같았죠. 또 너무나도 친절한 직원들이 저를 도와주기 위해 애쓰고 안내해주는 모습들을 통해 한국의 공항에서부터 너무나도 기분 좋은 시작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공항 밖으로 나와 택시를 타고 도심으로 향했어요. 택시를 타고 가면서 보인 바깥의 풍경을 쳐다보느라 넋이 나갔죠. 높이 솟은 고층 건물들과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가득한 도시는 마치 영화 속 배경 같았어요. 창밖으로 코를 바짝 붙이고 모든 걸 저는 그 모든 풍경들을 눈에 담으려 했었죠. 아, 이쯤에서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서울은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 중 하나랍니다. 무려 930만 명이 넘게 살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엄청난 인구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 시계처럼 잘 돌아가는 것 같아 보였죠. 거리는 말끔했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길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다들 분주하지만 부딪히지 않고 질서 있게 자기 갈 길을 잘 가더라고요. 택시가 서울의 번화한 거리를 누비는 동안 저는 고층 건물들과 역사를 담고 있는 고궁의 조화를 감상했어요. 유리창이 번쩍이는 세련된 부티크 옆으론 고층 빌딩 사이로 고풍스러운 고궁이 자리 잡고 있었죠. 나중에 들은 건데 서울에는 무려 115개의 박물관과 3,159개의 사찰이 있대요. 발전을 하면서도 역사를 존중하는 도시라니 멋지죠? 마침내 호텔에 도착했을 때에는 친절한 직원들이 깊이 허리 숙여 인사를 하며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라고 합창하는 그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게 한국어로 인사를 하며 맞이해주는 격식 있는 표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웃음이 나왔어요. 괜히 VIP 대우받는 기분이랄까요? 한국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나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제작팀과의 첫 사전 제작 회의에서 본격적인 모험이 시작됐어요. 저는 아이스 커피를 홀짝이며 멋진 촬영 장소들과 컨셉들에 대해 열심히 메모했죠. 경복궁에서부터 개성 넘치는 예술 동네 익선동까지 가지각색 장소에서 촬영을 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메모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솔직히 저는 전설적인 뷰티 스토어 방문이 가장 기대됐어요. 한국은 설화수, 라네즈, 이니스프리 같은 혁신적인 스킨케어 브랜드의 본고장이잖아요. 그동안 읽어왔던 최첨단 제품들을 실컷 사고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엔 회의를 마친 뒤 스태프들이 저를 정통 한국 음식점으로 데려갔어요. 붐비는 고깃집 아늑한 자리에 앉아 스태프들은 양념 고기와 오색 찬란한 반찬 그리고 이게 빠지면 서운다 하면서 한국 술인 소주까지 잔뜩 시켰죠. 잔을 부딪히고 노릇노릇 구워진 삼겹살을 집으면서 하루 종일 궁금했던 걸 가이드 윤서 씨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여기 물은 어떻게 쓰나요? 한국 사람들은 연수기는 따로 사용을 안 하나요? 윤서 씨가 제 말에 웃더니 세련된 뿔테 안경 너머로 눈을 반짝였어요. 아, 여기선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서울 수돗물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물에 속하거든요. 시에서 최첨단 여과 시스템에 엄청난 돈을 투자했죠. 그냥 수돗물을 바로 마셔도 괜찮을 정도예요. 가끔 수돗물을 마시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전 그 말에 사례가 들렸어요. 정말요? 대박이네요. 오스트리아에선 물이 너무 세서 피부가 뒤집어질까봐 연수기를 써야만 한다니까요. 사실 그게 여기 살면서 가장 좋은 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윤서 씨가 김치 한 점을 집어먹으며 말했어요. 물 덕분에 한국 여자들 피부가 좋기로 유명한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철저한 스킨케어 루틴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밤이 깊어가고 소주잔이 계속 비워질수록 모두와 뷰티에 대한 사랑을 나누게 되었어요. 제품 추천도 하고 민망한 메이크업 실수담도 털어놓고 배꼽 빠지게 웃기도 했죠. 고기 냄새 가득한 채 흥겨운 기분으로 식당을 나설 때쯤엔 다들 오래된 친구 같았어요. 네온으로 물든 거리를 걸으며 하늘을 가득 메운 반짝이는 높은 건물들을 올려다봤어요. 서울은 저를 환대해줬고 이 활기차고 복잡한 도시에서 저 또한 벌써부터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죠. 앞으로 어떤 놀라운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너무 궁금해졌어요. 다음 며칠 동안은 촬영, 관광, 그리고 물론 집중적인 스킨케어 조사로 눈 깜짝할 새의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러던 유난히 힘든 촬영이었던 어느 날, 트렌디한 가로수길에서 특히 힘든 촬영을 마치고 저는 제대로 된 기분 전환이 필요한 상태였어요. 그때
윤서 씨가 한국의 유명한 24시간 스파인 찜질방에 가보는 게 어떨지 제안하더라고요. 날 믿어요. 따뜻한 물에 몸 담그고 있으면 피곤한 근육이랑 피부에 최고의 컨디션을 제공할 수 있을 테니까요. 호기심이 동해 윤서 씨를 따라갔어요. 찜질방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그 규모에 감탄했어요. 휴식을 위한 거대한 놀이터 같다고 할까요? 사우나, 욕조, 마사지실, 심지어 수면실까지 한 지붕 아래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 들어보실래요? 서울에만 등록된 찜질방이 2,800개가 넘는데요. 스파를 사랑하는 도시 맞죠? 어디서든 갈 수 있는 곳이라고요. 우리가 여성 목욕탕 쪽으로 가는데 윤서 씨가 에티켓을 설명해 주었어요. 우선 탕에 들어가기 전에 깨끗이 샤워를 해야 해요. 한국인들은 청결을 엄청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다들 알몸일 거예요. 여기선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랍니다. 윤서 씨의 말에 좀 부끄러웠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열린 마음을 가지고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옷을 다 벗고 목욕탕에 들어서자 온갖 연령대의 여성들이 수다 떨며 떼를 밀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처음 보는 풍경이라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샤워기 하나를 골라 앞에 섰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갑자기 긴장이 되었어요. 사실 한국의 수돗물이 매우 깨끗하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저는 호텔에서도 혹시 몰라 계속해서 연수기를 써왔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갑자기 오게 된 거라 연수기를 챙길 생각을 못했거든요. 있다고 하더라도 공용 공간인 이곳에서 사용할 수도 없고요. 정말 연수기를 사용하지 않고 씻어도 될까? 그러다가 또 중국에서처럼 피부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들이 머릿속을 꽉 채우고 말았어요. 제가 샤워기 앞에서 머뭇거리자 윤서 씨는 제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 같았어요. 저를 믿고 한번 사용해 보세요. 한국의 수돗물은 정말 깨끗하답니다. 제가 보장할게요. 윤서 씨는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말했어요. 윤서 씨의 말에 저는 용기를 한 번 더 내보기로 했어요. 심호흡을 하고 물을 튼 다음 먼저 손과 팔을 갖다 대보았죠. 그런데 물줄기가 피부에 닿는 순간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물이 마치 액체 비단 같았어요. 부드럽고 촉촉하고 무슨 벨벳 같은 질감이랄까요? 피부를 때리기보다는 위로하는 포옹 같은 느낌이라고 하면 좀 이해가 가실까요? 믿기지 않았어요. 연수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렇게 물이 부드럽고 청량하게 나올 수가 있다니요. 저는 깜짝 놀라 윤서 씨를 쳐다보았어요. 그러자 윤서 씨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부드럽죠? 윤서 씨가 말했어요. 네, 이런 물 질감은 처음이에요. 제가 감탄하며 이야기했죠. 카트린이나 윤서 씨가 서울의 환상적인 수돗물에 대해 과장한 게 아니었어요. 샤워를 하면서 더욱 더 느낄 수 있었죠. 까칠한 느낌은 전혀 없었어요. 정말 하루 내내 샤워를 하고 싶을 정도더라고요. 황홀한 기분에 저는 싱글벙글하며 윤서 씨가 추천한다며 준 바디워시로 거품을 냈어요. 물로 헹구는데 제 피부가 그 영양가 있는 물을 빨아들이는 게 느껴졌어요. 또 윤서 씨와 촬영을 마치고 목욕탕을 간다든지 간단한 맥주를 한잔한다든지 한강을 보며 산책을 하며 그날의 스트레스도 날리기도 했어요.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컨디션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많은 스태프분들도 만족해하셨고 의뢰업체는 기분 좋은 탄성까지 지르더라고요. 너무 뿌듯했어요. 어느 날 마지막으로 윤서 씨와 산책을 하면서 저는 시원섭섭한 기분을 느끼게 되었어요. 힘들었던 촬영이 끝났다는 시원함과 한국을 이제 곧 떠나야 한다는 섭섭함이었죠. 줄리아 씨, 윤서 씨가 걸으면서 저를 바라보았어요. 처음 줄리아 씨를 보았을 때 피부에 많이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저는 피부는 일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윤서 씨가 진지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번 촬영을 통해서 줄리아 씨에게서 빛이 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게 피부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줄리아 씨의 내면이 단단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윤서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는 줄리아 씨의 말에 뭔가 울컥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맞아요. 그 어느 때보다 좋은 결과물이 나온 데에는 피부 때문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물론 좋아진 피부도 한몫을 했지만 제 내면이 힘을 받아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이었죠. 고마워요, 윤서 씨. 저는 살짝 눈물이 고인 채로 이야기했어요. 한국에 와서 피부가 좋아진 것도 너무 행복하지만 윤서 씨와 좋은 스태프분들을 만난 건 정말 행운이었어요. 윤서 씨도 제 말에 살짝 눈물이 고이는 것 같았어요. 저를 단단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어서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어요. 저희는 그렇게 마지막으로 포옹을 하고 다음 날의 마지막 촬영을 위해 숙소로 향했죠. 마지막 촬영은 다른 때와는 또 다른 기분이었어요. 이제는 제가 즐기고 있었거든요. 피부가 괜찮은지, 뭐가 나지는 않았는지라는 고민은 사라졌어요. 오로지 저만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죠. 결과는 어땠냐고요? 환상적이었어요. 마지막 촬영이 끝나고 저와 윤서 씨는 눈이 마주쳤어요. 서로의 마음을 알겠다는 듯 동시에 미소를 지었죠. 그 장면은 평생 동안 잊지 못할 거예요. 마치 새로운 저를 제대로 마주한 기분이었거든요. 그렇게 모든 일정이 끝나고 비엔나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탑승할 때 제 가방은 새로운 K뷰티 보물들과 솔직하게 호텔에서 떠온 수돗물 몇 통으로 터질 것 같았어요. 이 물을 다시 경험할 수 없다니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제 마음속에 가득 찬 서울에서 배운 놀라운 교훈들이에요. 단순히 스킨케어를 넘어서 천천히 열린 마음으로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 몸의 요구에 귀 기울이는 것, 그리고 작은 배려의 힘을 포용하는 법까지 말이죠. 도시의 불빛이 아래에서 반짝이고 비행기가 집을 향해 날아갈 때 저는 혼자 미소 지었어요. 제 피부는 물론 영혼도 다시는 예전 같지 않으리란 걸 알았거든요. 비엔나 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한 달 전 그렇게 앞날을 두려워하며 오스트리아를 떠났던 줄리아는 이제 사라진 것 같았죠. 그 자리엔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경험들을 통해 새로운 자아를 깨우친 제가 서 있었어요. 익숙한 고향 거리를 걸으며 저는 모든 것을 서울에서의 경험을 통해 바라보게 됐어요. 한때는 너무나 웅장해 보였던 무거운 건축물들이 이제는 서울의 세련되고 현대적인 감각에 비해 좀 억압적으로 느껴졌어요. 심지어는 공기마저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서울의 상쾌하고 활기찬 바람에 비하면 좀 더 탁하고 무거운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제가 가장 그리워한 건 일상의 작은 것들이었어요. 구석구석 자리한 편의점에 가득한 시트 마스크와 다양한 음료들. 한국 사람들의 단정하고 깔끔한 외모를 유지하는 데 쏟는 자부심. 그리고 물론 수돗물이요. 그 완벽한 피부를 위한 생명수 말이에요. 제 아파트에 돌아와서 저는 오래된 물 연수기를 못내 아쉬운 눈길로 바라봤죠. 내가 어떻게 이런 물건에 의지했을까? 저는 서울의 부드러운 물결을 재현할 더 좋은 정수 장치를 찾아봐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와도 서울에서 얻은 깨달음을 나만 간직할 순 없었어요. 저는 제 뷰티 블로그에 그 경험을 적기 시작했죠. 한국 스킨케어의 경이로움과 깨끗한 수돗물을 통해 달라진 제 피부에 대해서요. 그리고 겉 피부만이 아닌 정신적인 건강 관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도 적었죠. 놀랍게도 저희 글이 많은 독자분들의 공감을 샀더라고요. 제 글에는 전 세계 여성들의 댓글이 쇄도했어요. 이 새로운 뷰티 접근법에 흥미를 느끼고 서울의 수돗물을 접하고 싶어하는 여성들에게서 말이죠. 어느 날 메일을 정리하다가 저는 저의 팬이라는 한 소녀의 편지를 보게 되었어요. 여드름 때문에 늘 자신감이 없었고 세상을 마주하려면 두꺼운 메이크업으로 무장해야만 했다고 써놓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여정을 읽고 점차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받아들이게 되었대요. 피부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챙기기 시작했고 겉이 아닌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서 성장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심지어는 일부러 서울로 여행을 가서 직접 경험을 했었는데 실제로 피부가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서울의 마법이었어요. 서울은 제 피부만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전체적인 관점이 달라졌어요. 좀 더 온화하고 수용적이며 일상의 아름다움에 눈뜨게 된 거죠. 그 소녀에게 답장을 쓰면서 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삶의 목적을 깨달았어요. 아직 배울 게 많다는 걸 알아요. 스킨케어에 대해, 자기 사랑에 대해, 인생 전반에 대해서요. 하지만 이제 플랫폼이 생겼고 서울이 저에게 줬던 놀라운 선물을 전 세계 여성들과 나눌 방법이 생겼죠. 저는 다짐했어요. 앞으로 모델 경력이 어디로 흘러가든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든 서울의 정신은 늘 간직하리라고. 결국 진정한 뷰티 비결은 바로 그거였거든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요. 그리고 이 교훈은 세상과 함께 나눌 만한 가치가 있죠. 저는 또 한국을 방문해서 윤서 씨와 함께 즐거운 생활을 한동안 할 예정이에요. 저에게 좋은 피부를 가져다주고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게 해준 한국 정말 감사합니다. 조만간 또 방문할게요. 그때까지 모두들 안녕히 계세요. 진짜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해? 왜 그러는 건데? 광화문을 보면 알 수 있어. 진짜 너무 급해서 짜증난다니까.
미국인과 한국인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광화문 광장을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한 광경을 보고는 화를 내고 있습니다. 어떤 광경을 본 걸까요? 오늘의 사연은 미국인 제인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해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제일라고 합니다. 제 이름과는 달리 저는 그렇게 운이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미국 동부인 뉴욕에서 자라왔는데요. 제가 콧물이라는 고통에 대해 알기 전까지만 해도 뉴욕을 사랑했어요. 무엇보다 발전한 도시였으니까요. 뉴욕의 시끌벅적함을 사랑했죠. 하지만 기자로서 미국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있었어요. 바로 의료비였죠. 옛날에 미국 영화 중에 미국의 의료비의 실체를 말하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시코라는 영화예요. 시코라는 영화에서 릭은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가락이 2개가 잘리는데요. 그런데도 결국 돈 때문에 12만 달러짜리 약지 하나만 선택하여 수술을 받는다. 돈이 부족해 수술을 하지 못한 중지 손가락은 쓰레기장 어딘가에 버려졌다는 얘기는 설마 사실일까라는 의구심마저 자아낸다. 그가 잘린 손가락 하나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유일한 이유는 단지 보험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미국은 전 인구의 16% 약 6천만 명이 보험이 없거든요. 기자로 일하면서 보다 보면 전 국민 인구가 6천만 명이 안 되는 나라도 수두룩해요. 미국은 그 정도 인구가 의료 혜택을 전혀 받지도 못하고 아픈 거예요. 영화를 보면서 미국 사람들은 아마 그 선택에 대해 공감을 많이 했을걸요? 그러나 감독이 정작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보험이 없는 미국인의 아픔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에요. 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선택을 못한다고 치고 넘어가면 민영보험에 가입한 사람들도 만족도가 아주 떨어지거든요. 돈을 내고는 있지만 의료 서비스를 잘 받지는 못하고 있어요.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한 2억 5천만의 보통 미국민을 위한 영화거든요. 이 2억 명이 넘는 인구도 돈을 내고는 있지만 의료보험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는 거죠. 저도 그 인구 중에 한 명이고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무언은 보여준다. 매년 200만 명의 신용불량자와 파산자의 절반이 의료비 때문인 나라, 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비는 제대로 지불해주지 않는 나라, 그런 미국의 민영의료보험 시스템을 고발한다. 진료비 지급을 더 많이 거부할수록 민영보험회사로부터 인센티브를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지급 거부를 하게 된다는 의사의 고백, 그로 인해 신장암 환자가 치료조차 못하고 사망하였다는 유족의 고발, 보험 혜택을 당연히 받을 거라 좋아하던 환자에게 지급 거부 사실을 알려야 했던 보험회사 직원의 눈물, 돈을 낼 수 없는 환자를 내다 버리는 병원들의 모든 사례가 나와요. 더 짜증나는 건 이게 2008년 영화인데 달라진 건 거의 없어요. 그것이 GDP의 16%, 1인당 매년 600만 원의 거액을 쓰면서도 미국민이 누리는 형편없는 의료 현실이에요. 미국은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가 없는 거의 유일한 나라거든요. 진정한 선진국이라면 자국민의 건강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미국은 워낙 인구도 많고 이민자들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미국은 로비스트가 따로 있을 정도로 로비 문화가 만연하잖아요. 계속되는 제약사들과 보험사들의 로비로 인해서 미국의 의료보험이 바뀔 수 있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자주 들어요. 하지만 변할 것 같지는 않아요. 민주당이나 공산당이나 둘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보이거든요. 돈을 많이 받았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낸 부자들은 자기 돈으로 왜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비를 내줘야 하냐며 국민건강보험에는 반대를 하니까요. 미국의 엄청난 의료 비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미한 질병에도 치료를 포기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거나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저희 집 같은 일반 중상층은 언제나 크게 아프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감기 이런 건 타이레놀로 해결하는 거고요. 타이레놀 회사는 돈을 얼마나 벌었을까요? 저도 병이 하나 있긴 한데요. 그래도 건강에 위협이 있는 죽을 병은 아니라서 다행이었어요. 저는 만성비염인이었거든요. 비강 스프레이, 항히스타민제, 손수건이나 휴지 한 팩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것 등은 다른 사람들에게 커피 한 잔이 필수적인 것처럼 저에게도 필수적인 일입니다. 길을 가다가 콧물이 흐르기 일쑤였어요. 입으로 호흡을 하는 게 아니라 코로 호흡을 하고 싶었어요. 만성비염의 증상은 단순히 신체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막힘,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채기, 제멋대로인 것 같은 가려운 콧물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면 부족으로 인한 지속적인 피로감, 두통,
맛있는 음식의 향기나 봄의 향기 같은 소소한 삶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좌절감도 마찬가지로 기운을 떨어뜨리는 요인입니다. 저는 센트럴파크를 거닐며 다른 사람들이 가을의 선명한 색채나 봄의 싱그러운 꽃을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피할 수 없는 증상의 맹공격에 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센트럴파크는 아름다운 공원과 야외 공간을 자랑하지만 제게는 특히 알레르기가 절정에 달하는 계절에는 출입 금지 구역이었습니다. 만성 비염을 앓고 있다는 것은 주변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먼지, 꽃가루, 연기, 심지어 강한 향수까지 도시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지뢰밭과도 같았죠. 저는 이러한 환경을 고려하여 하루 일과를 계획하고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동 경로와 교통수단을 선택하고 날씨와 꽃가루 예보를 수시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엄마는 제가 자다가 죽을까봐 많이 무서워하셨어요. 비염 증세가 저는 정말 심했거든요. 그래서 가끔 자다가 숨을 못 쉬어서 깨곤 했어요.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늘상 불안해하셨지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제가 처음 기자가 될 때까지만 해도 이런 현실들을 바꿀 수 있는 정의로운 기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요즘은 그런 생각들이 싹 사라졌어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처음 깨달았던 순간이 생생하게 기억나는데요. 의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 법안을 취재해야 하는 과제를 수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한 찬반 논쟁이 치열했는데요. 보기 드물게 미국인들의 이목을 끈 법안이었어요. 그때 저는 다양한 제약 및 보험 회사를 대표하는 로비스트들이 국회의사당에 모여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실로 막강했고 그들의 존재감은 정치인들을 거의 압도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매일 로비스트들이 의원들과 어울리고 호화로운 만찬을 주최하고 미묘하게 자신들의 의제를 밀어붙이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로비스트들이 단순히 정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정책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의료법안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물타기를 당하고 있었고 그 조항들은 힘있는 소수의 이익에 유리하도록 왜곡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특별한 사건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로비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유명한 한 상원의원을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도중 그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로비 문화를 맹렬히 비판하던 그의 태도는 순식간에 바뀌었고 수화기 너머에 누군가를 부드럽게 안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대형 제약회사의 로비스트였습니다. 저는 그 상황의 아이러니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미국 정치에 뿌리 깊게 박힌 로비의 위성과 본질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이 깨달음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국 정치에 대한 민주주의적 관점이 무너졌습니다. 미국은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라고 항상 생각하지만 실상 그런 것 같지 않았어요. 로비 문화는 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대기업을 위해 환경 규제가 완화되고 월가를 위해 금융 규제가 완화되고 사기업을 위해 교육 법안이 수정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일반 미국인의 목소리는 이러한 기업 이익의 불협화음에 묻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 환장인 건 미국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이 있지도 않았어요. 정치인들은 더 그걸 원하겠죠. 이러한 무관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비와 기업의 이해관계가 지배하는 미국의 정치 환경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목소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무력한 기분에 익숙해진 거죠. 관료주의적 전문 용어, 복잡한 정책, 가시적인 성과가 거의 없는 끝없는 논쟁 등 많은 사람들이 단절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해요. 하지만 배운 사람들이 정말 못된 건 이런 사태를 너무 방관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24시간 끊임없이 뉴스를 쏟아내고 선정적인 보도가 난무하는 미디어 환경은 이러한 단절감을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를 명확히 밝히기는커녕 오히려 문제를 더욱 모호하게 만들어 일반인들이 압도당하고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뭐가 달라져요? 이러한 무의미함, 즉 시스템을 고칠 수 없다는 믿음은 아마도 변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일 것입니다. 무관심은 비효율성을 낳고 비효율성은 다시 더 많은 무관심을 낳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기자라는 제 직업에 대해 회의를 느꼈죠. 저는 퇴직을 할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건강도 안 좋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만성비염인이었는데요. 제 상태를 눈치챈 상사가 한국으로의 특파원을 제안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상치 못한 기회였죠.
한국은 제가 멀리서 취재한 뉴스의 단편과 고정관념을 제외하면 거의 알지 못하는 나라였거든요. 일단 지친 이 뉴욕을 떠난다는 생각에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어쨌든 새로운 환경에서 일할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뉴욕이 다시 훌륭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요. 서울을 여행하면서 저는 뉴욕에서 익숙해져 있던 교통체증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이동에 놀랐습니다. 거리는 바쁘긴 했지만 혼잡한 시간대에도 리듬감 있는 흐름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출퇴근 시간에 도시를 가로질러 이동해야 하는 것이었는데 한국 같았으면 두려움으로 가득 찼을 일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여정은 거의 어려움 없이 순조로웠습니다. 지하철 시스템은 그 자체로 경이로웠습니다. 시간을 잘 지키고 깨끗하며 저 같은 외국인에게도 놀라울 정도로 직관적이었죠. 그런데 같이 일하시던 분들이 서울에서는 그냥 지하철이 더 빠르다고 알려주셨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 정도 교통체증도 나쁘지 않았는데 참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하철을 이용해봤는데요. 지하철을 탔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흠잡을 데 없는 청결함, 마치 각 차량이 자부심을 가지고 정밀하게 관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뉴욕의 지하철 바닥을 장식하던 때와 쓰레기가 없어 바닥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공기마저도 제가 익숙해져 있던 퀴퀴한 지하철 냄새가 나지 않아 더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승객들이 이런 청결함을 존중하며 공공장소를 예의 바르게 이용하는 모습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하철이 효율적으로 도시를 가로지르는 동안 저는 이 네트워크가 거대한 대도시를 예술에 가까운 부드러움과 질서로 연결하는 생명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교통체증으로 몇 시간을 허비하고 예측할 수 없는 스케줄로 인해 끊임없이 좌절하던 시절은 사라졌습니다. 서울에서는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것이 놀라울 정도로 스트레스 없이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작지만 큰 변화가 제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효율적으로 바뀐 덕분에 시간이 여유로워졌어요. 매일매일이 이 매혹적인 나라에서 풍부한 유산, 따뜻한 사람들, 유쾌하고 복잡한 요리 등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임무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삶과 저널리즘에 대한 제 관점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발견의 여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서울의 깨끗한 지하철을 처음 탔을 때 눈을 뜨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광화문 근처에서는 매일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시끄럽다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매일 열정적인 시위대 사이를 헤쳐나가면서 저는 경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공기는 열정과 결의로 가득 차 있었고 마치 군중을 관통하는 것 같은 실체적인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와 배경을 가진 시위대는 대의를 위해 단결했고 그들의 목소리는 유서 깊은 광장에 늘어선 웅장한 건물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시위가 잘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많은 인원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규율과 존중의 분위기가 집회 현장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위를 소요 사태로 보기보다는 민주주의의 실천으로 보였어요.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유는 건강하고 역동적인 사회의 특징이니까요. 이 집회에서 저는 사람들이 항의할 권리뿐만 아니라 시민의 의무와 상호 존중을 위한 그들의 헌신을 목격했습니다. 어쨌든 정치적으로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건 한국 사람들이 똑똑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전 기자라면 이런 것들을 취재해야지라고 생각하곤 했던 것 같아요. 한국은 학습된 무기력과는 달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료가 제 불편함을 눈치채고 서울의 유명 이비인후과를 방문해 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장벽과 한국 의료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저를 생각하며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다는 생각은 무시할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병원 경험은 한국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효율성과 예의, 첨단 기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영어에 능통한 전문의가 비중격 성형술과 코 성형술의 성공률과 비교적 빠른 회복을 확신하며 신중하게 수술 과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단 한 번도 수술을 받으라고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별일이 아니니까 그냥 참고 살아야 했고 아마 수술을 해주더라도 수술을 받을 돈이 없었어요. 대박인 게 뭔지 아세요? 한국은 이런 성형수술은 수술 전에 금액이 얼마가 나오는지 알려줬어요. 저는 금액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죠. 한 달 월급도 안 되는 돈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저는 300만 원 정도를 냈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더 적게 낸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전국민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여기에 사보험 혜택도 받는데요. 복잡한 보험과 높은 의료비가 항상 제 삶의 일부였던 미국에서 온 저에게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마치 계시처럼 다가왔습니다. 엄마를 모시고 한국에 오라는 계시요. 미국인으로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저희 경험은 항상 기분이 나빴거든요. 미국의 의사들은 너무 갑이었어요. 의사들은 항상 짜증나 보였고 시계와 컴퓨터 화면 사이를 오가며 눈을 거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긴 진료 예약 목록에 있는 또 하나의 숫자나 파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고질적인 비염으로 고생했지만 높은 비용과 의료 시스템에 대한 회의감 때문에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고작 이런 걸 가지고 왜 병원에 오냐는 식이었죠.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병원 분위기는 차분했고 직원들은 따뜻하고 친절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인 김 박사는 친절한 미소와 굳은 악수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제 증상뿐만 아니라 제 생활 방식과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대해 질문하면서 시간을 들여 제 고민을 들어주었습니다. 의사가 특정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전인격적으로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덕분에 수술을 빠르게 받기로 했어요. 의사에 대한 신뢰가 엄청났거든요. 동료가 강력하게 추천한 것도 있었고요. 수술은 순조로웠고 제가 받은 치료는 모범적이었습니다. 회복은 인내의 여정이었지만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코로 숨을 쉬는 순간 행복이 몰려왔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제 신체적 질병을 치료했을 뿐만 아니라 의료에 대한 관점도 바꿔놓았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의 단점을 깨닫고 환자 중심의 세심한 진료가 사람의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특파원 근무가 끝나도 연장 근무를 신청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고 올 거예요. 진정한 선진국이란 GDP가 높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살 수 있느냐를 고민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나라거든요.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예요. 앞으로 한국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위에 다른 따뜻한 사연들도 있으니 꼭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